안녕하세요. 드 딥 다이브입니다. 요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이야기하면 컨테이너랑 쿠버네티스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접근해 볼까 하는데요. 마치 기술 면접 질문에 답하듯이 이 기술들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가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데브옵스, 컨테이너 앤 쿠버네티스 면접 질문에서 발췌한 내용들이에요. 실제 주니어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이 딱 현장에서 부딪힐 만한 그런 질문들이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컨테이너, 도커,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중요 개념들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까 합니다. 오, 흥미롭겠는데요. 면접 질문이라니 도커랑 가상 머신, 그러니까 VM이죠. VM의 근본적인 차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거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쿠버네티스 파드 오류 디버깅 하는 거. 아, 네네. 크래시로 백업 같은 거요? 맞아요. 그거랑 또 도커 파일 최적화하면 뭐가 좋은지. 실제 이득 같은 거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안정성을 좌우한다는 라이브네스랑 레디니스 프로브 설정.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사이드카 패턴까지 다뤄볼 게 많네요. 네, 꽤 알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그냥 관련 기술 지식을 좀 다지고 싶으신 분들이든 혹은 순수하게 궁금하셨던 분들이든 좀 더 명확하게 그 핵심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실제 면접 질문이라는 그 실용적인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이론만 줄줄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문제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다들 그러잖아요. 컨테이너가 VM보다 가볍고 빠르다. 근데 그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요. 운영체제 커널을 어떻게 다루느냐, 바로 그겁니다. 컨테이너는 호스트 OS의 커널을 다른 컨테이너들이랑 같이 써요.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랑 라이브러리만 딱 격리된 공간, 네임스페이스라고 하죠. 거기서 실행시키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VM은 아예 독립된 게스트 OS랑 커널, 심지어 가상 하드웨어까지 통째로 하나씩 다 가지고 그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커널을 공유하냐 아니면 각자 가지냐 그게 핵심이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능 차이가 좀 얼마나 나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내용이 있나요? 네, 제공해주신 자료에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요. 차이가 꽤 뚜렷해요. 컨테이너는 시작할 때 추가로 필요한 메모리가 한 50MB 정도. 그 정도였는데 VM은 200MB가 훌쩍 넘었어요. 와, 4배 차이네요? 네, 시작 시간도 컨테이너는 거의 100m초, 그러니까 0.1초 수준으로 엄청 빨랐는데 VM은 아무래도 부팅 과정이 있으니까 한 5초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성능 차이의 근본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OS랑 커널을 다 갖추느냐 아니면 호스트 걸 같이 쓰느냐 이 구조적인 차이에서 온다고 봐야죠. 듣고 보니 그러면 항상 컨테이너를 쓰는 게 유리할 것만 같은데요. 근데 자료에서는 또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VM이 더 낫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VM을 생각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운영체제 커널 자체를 아주 깊숙이 수정해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커널 모듈을 꼭 써야만 할 때예요. 컨테이너는 호스트 커널을 그냥 써야 되니까 제약이 있지만 VM은 아예 독립적인 커널을 가지니까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강력한 수준의 보안 격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나 국방 관련 시스템 같은 경우죠. 잔료에서도 SEV니 TPM이니 하는 하드웨어 기반 기술들을 언급하는데 이게 결국 VM이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수준의 격리가 컨테이너의 OS 수준 격리보다 더 강력하다는 걸 의미해요. 하드웨어 레벨 격리. 네, 특히 만약에 VM 안에서 게스트 OS 커널에 심각한 문제, 커널 패닉 같은 게 터져도 호스트 시스템이나 다른 VM에는 영향을 안 주거든요. 이게 또 여러 사용자나 조직이 한 서버를 같이 쓰는 멀티 테넌시 환경의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데도 유리하고요. 커널 수정 유연성이랑 강력한 보안 격리. 확실히 VM만의 장점이 뚜렷하네요. 또 다른 경우는 없나요? 네, 세 번째로는요. 윈도우즈 OS에서만 돌아가는 특정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GPU 패스트트루처럼 특정 하드웨어 자원을 VM이 직접 제어해야 할 때, 이럴 때도 VM이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속도나 자원 효율성만 볼 게 아니라 운영하려는 워크로드의 특성, 또 요구되는 격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하드웨어 의존성은 없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완전한 제어랑 격리가 속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료의 결론이 그거였군요. 가볍고 빠르게 배포해야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컨테이너가 좋고 커널 제어나 하드웨어 접근 아니면 아주 강력한 격리가 필요한 레거시 앱이나 특정 워크로드에는 VM이 여전히 유효하다. 근데 또 재밌는 게 AWS 파이어크래커 같은 경량 VM 기술들이 나오면서 컨테이너랑 경계가 좀 흐려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상황 따라서는 둘을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어요. 여러분의 시스템을 설계하시거나 기술 스택을 정하실 때 이런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현재 상황과 요구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쿠버네티스 쓰다 보면 진짜 난감한 상황이 있잖아요. 파드가 계속 비정상 종료되고 재시작되는 그 크래시 룹 백오프 상태요. 근데 원인을 찾으려고 쿠버네티스 로그를 딱 쳤는데 로그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답답하죠. 로그도 없는데 계속 죽는다. 이건 뭔가 단단히 꼬였다는 신호겠죠. 네, 맞습니다. 아마 애플리케이션이 로그를 남기기도 전에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컨테이너가 그냥 죽어버리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원인을 좀 좁혀나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스 자료에서 제안하는 5단계 디버깅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는 우선 쿠버네티스 디스크라이브 포드 명령어로 파드의 상세 상태랑 최근 이벤트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컨테이너가 마지막으로 종료될 때 종료 코드, 엑시트 코드나 관련 에러 메시지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디스크라이브 먼저. 네. 두 번째는 kubectl get 파드 이름, -5 야물, 이걸로 파드 전체 야물 명세를 보는 겁니다. 특히 status.container status 아래에 status.terminated.exit 코드 값하고 리스타트 카운트, 그러니까 재시작 횟수를 잘 보세요. 이게 계속 늘어나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고 종료 코드로 왜 죽었는지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종종 결정적인 단서를 주는데요. 바로 kubectl logs previous 명령입니다. 프리비어스 옵션이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실행 중인 그리고 곧 다시 죽을 수도 있는 컨테이너가 아니라 바로 직전에 실행됐다가 비정상 종료된 이전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로그를 보여줘요. 오, 그렇군요. 왜 현재 로그는 없는데 이전 건 있을 수 있죠? 그게 컨테이너가 시작되고 로깅 시스템이 제대로 돌기 전에 팍 크래시가 나면 현재 로그는 아무것도 안 남는데 바로 직전 인스턴스는 죽기 직전에 에러 메시지를 로그로 남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하. 네 번째는 만약 이전 로그에서도 원인을 못 찾겠다 그러면 이미지 자체의 설정 문제일 수도 있어요. 도커 파일에 정의된 엔트리 포인트나 cmd 명령어가 올바른지, 실행하려는 스크립트 파일 경로가 정확한지, 파일의 실행 권한은 제대로 있는지 이런 걸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문제가 되는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로컬 개발 환경이나 테스트 서버에서 docker-run 명령으로 직접 실행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쿠버네티스 환경의 특정 설정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지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지를 좀 분리해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야, 정말 체계적인 접근법이네요. 마치 탐정처럼 단서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가능성을 지워나가는 과정 같아요.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료에서는 이런 조언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모든 단계를 다 거쳤는데도 명확한 원인을 못 찾겠다. 그러면 솔직하게 현재로서는 원인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요. 대신에 어떻게 문제를 재현할 환경을 만들어서 추가 분석을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알아챌 수 있게 CI/CD 파이프라인에 크래쉬로 팩업 생계 감지 알림을 추가하는 식으로 개선 계획을 제시하는 게 더 좋은 접근일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무작정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기보다는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신뢰를 줄 수 있죠. 자, 다음은 도커 파일 최적화 이야기입니다. 도커 이미지 크기 줄이는 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좀 크면 어떤가 싶기도 한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비용과 속도 문제, 이거랑 직결된다는 거죠. 소스에서는 이미지 크기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3가지 핵심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 스테이지 빌드를 적극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커 파일 안에서 빌드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 자바 코드를 컴파일하려면 무거운 JDK나 메이븐 같은 빌드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빌드 단계에서는 이런 도구들을 써서 코드를 컴파일하고 실행 가능한 JR 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최종 이미지를 만드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든 그 JR 파일이랑 이걸 실행하는 데 필요한 가벼운 JR이만 쏙 복사해 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빌드할 때만 필요했던 무거운 것들이 최종 운영 이미지에는 전혀 안 들어가니까 크기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아, 필요한 알맹이만 딱 가져오는 거네요. 네, 두 번째는 가벼운 베이스 이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도커 이미지는 어떤 베이스 이미지 위에 만들어지잖아요. 흔히 쓰는 우분투나 데비안 같은 풀버전 OS 이미지 대신에 훨씬 가벼운 알파인 리눅스 기반 이미지를 쓰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알파인은 정말 기본적인 것만 들어있어서 이미지 크기를 수백 MB까지 줄여주기도 하거든요. 더 극단적으로는 정적 바이너리처럼 OS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스크래치라는 아예 빈 이미지를 베이스로 쓸 수도 있고요. 스크래치까지?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레이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빌드 캐시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도커 이미지는 여러 개 레이어가 겹쳐진 형태인데 도커 파일에 run, copy 같은 명령어 하나하나가 기본적으로 새 레이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관련 있는 run 명령어들은 end 이걸 써서 하나로 합쳐주면 불필요한 레이어 생성을 줄일 수 있죠. 특히 주의할 점은 패키지 설치하고 불필요한 파일을 지울 때 예를 들어 apt-get 업데이트하고 나서 rm-rf var lib apt.list 이걸 할 때요. 반드시 패키지 설치랑 같은 run 명령어 안에서 같이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 같은 레이어에서요?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미지 크기 줄이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자주 안 바뀌는 명령어, 예를 들어 베이스 이미지 지정이나 패키지 설치 같은 건 도커 파일 앞쪽에 두고 자주 바뀌는 소스 코드 복사 같은 건 뒤쪽에 두면 도커의 빌드 캐시를 최대한 활용해서 빌드 속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멀티 스테이지, 경량 베이스, 레이어 관리 이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운영 비용이랑 배포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딱 와닿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지 크기가 작아지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직접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첫째는 운영 비용 절감 효과예요. 만든 컨테이너 이미지는 보통 도커 허브나 클라우드 레지스트리, AWS ECR이나 GCR 같은 데 저장하잖아요. 이미지 크기가 작으면 이 레지스트리에서 차지하는 스토리지 비용이 줄어들죠. 아, 저장 공간 비용? 네,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에서 이미지를 레지스트리로 푸시하거나 쿠버네티스 노드들이 배포하려고 이미지를 풀에올 때 네트워크로 전송되는데 이미지 크기가 작으면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량이랑 관련 데이터 전송 비용도 아낄 수 있어요. 둘째는 배포 및 운용 속도 향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CI/CD 파이프라인에서 이미지 푸시하고 쿠버네티스 노드에서 이미지 풀하는 시간이 이미지 크기에 비례해요. 이미지가 작으면 이 전송 시간이 확 줄어서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걸리는 전체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건 개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죠. 또 만약 운영 중에 장애가 나서 파드를 새로 띄워야 하거나 스케일아웃이 필요할 때도 작은 이미지는 더 빨리 다운로드되고 시작될 수 있으니까 서비스 복구 시간 MTTR을 단축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비용이랑 속도? 와,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네요. 네, 자료에 소개된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그 효과를 아주 잘 보여줘요. 어떤 분이 Node.js 애플리케이션 베이스 이미지를 그냥 노드14에서 노드14-알파인으로 바꾸고 멀티 스테이지 빌드를 적용했더니 이미지 크기가 700MB에서 50MB로 와, 90% 이상 줄었대요. 700에서 50이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레지스트리에 이미지 올리고 내려받는 시간도 1분 걸리던 게 8초로 확 단축됐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베이스 이미지 바꾸는 것 같은 비교적 간단한 최적화만으로도 이렇게 극적인 효율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프로젝트에도 이런 최적화 비법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아마 눈에 띄는 운영 효율성 개선이랑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제는 쿠버네티스 운영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프로브입니다. 라이브네스 프로브랑 레드네스 프로브 이 두 가지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라이브네스는 야, 너 괜찮니? 살아있니? 물어보는 거고 레드니스는 이제 일할 준비 됐어. 트래픽 받아도 돼? 이렇게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죠. 이 둘 비슷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셨죠? 네, 목적이랑 실패했을 때 쿠버네티스가 취하는 조치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라이브네스 프로브는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응답 가능한 상태, 즉 살아있는 상태인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요. 만약 이 검사에 여러 번 실패하면
쿠버네티스의 큐블렛이라는 에이전트가 이 컨테이너는 회복 불가능한 문제에 빠졌구나 라고 판단하고 컨테이너를 강제로 종료시킨 다음에 재시작 리스타트 시킵니다. 아, 그냥 죽이고 다시 살리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M 내부에 데드락이 걸렸거나 메모리 누수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요청 처리가 안 될 때 라이브니스 프로브가 이걸 감지하고 자동으로 컨테이너를 재시작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반면에 레디니스 프로브는 컨테이너가 시작된 걸 넘어서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서비스 트래픽을 처리할 준비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웹서버 컨테이너 자체는 빨리 뜰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필요한 설정 파일을 읽거나 데이터베이스 연결 풀을 초기화하거나 캐시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앱 준비 시간이 필요하죠? 네, 레디니스 프로브가 성공 상태를 반환하기 전까지는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해당 파드의 IP 주소를 서비스의 엔드포인트 목록에서 빼둡니다. 즉, 이 파드로는 트래픽이 안 가도록 막는 거죠. 레디니스 프로브가 성공하면 그때서야 엔드포인트 목록에 추가돼서 정상적으로 트래픽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하, 목적이 다르니까 실패 시 결과도 확실히 다르네요. 라이브니스는 재시작, 레디니스는 트래픽 중단. 근데 만약에 이 프로브 설정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네, 이게 프로브 설정이 양날의 검 같아서요.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심각한 운영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몇 가지 흔한 함정을 좀 볼게요. 첫째, 라이브니스 프로브를 너무 성급하게 설정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앱 시작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라이브니스 프로브 검사 시작을 너무 빨리,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를 작게 하거나 검사 타임아웃을 너무 짧게 잡으면요. 앱이 정상적으로 초기화되기도 전에 쿠버네티스가 얘 문제 있네? 하고 계속 컨테이너를 죽이고 재시작시킬 수 있어요. 아, 그럼 무한 재시작 루프에 빠지겠네요. 아까 말한 크래시 룹 백업. 네, 바로 그 상태로 이어지는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앱 자체는 멀쩡한데 프로브 설정 때문에 계속 죽는 거죠. 둘째는 레디니스 프로브를 너무 느슨하게 설정하거나 부실하게 검사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초기 지연 시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프로브가 그냥 HTTP 205K 웅답만 확인하고 실제 서비스 준비 상태, DB 연결이나 캐시 로딩 같은 걸 제대로 체크 못하면 문제가 돼요. 실제로는 아직 준비 안 된 파드가 너무 일찍 트래픽을 받게 돼서 사용자한테 오류, HTTP 500 같은 거를 뱉을 수 있고요. 최악이네요. 반대로 실제로는 준비 끝났는데 레디니스 프로브 검사가 늦게 성공하면 해당 파드가 너무 오랫동안 트래픽을 못 받고 쉬게 돼서 다른 파드들의 과부하가 걸리는 트래픽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결국 애플리케이션의 시작 특성이랑 실제 준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프로브의 여러 파라미터들 있잖아요. 초기 지연, 검사 주기, 타임아웃, 성공 실패 횟수 같은 거. 이걸 세심하게 튜닝해서 안정성이랑 반응성 사이에서 최적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설정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네요. 와, 자료에 나온 실제 장애 사례를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A가 시작할 때 외부 DB 연결 초기화하는데 평균 30초 정도 걸렸대요. 근데 레디니스 프로브의 초기 지연 시간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를 달랑 5초로 설정하는 바람에 5초요? 너무 짧네요. DB 연결도 되기 전에 파드가 트래픽을 받기 시작했고 그 결과 DB 연결 실패로 인한 HTTP 500 오류가 막 쏟아졌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비교적 간단했죠.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 값을 30초 이상으로 충분히 늘려주고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레디니스 프로브 검사 로직에 그냥 HTTP 응답만 보는 대신 실제로 DB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쿼리까지 추가했다고 해요. 라이브니스랑 레디니스 프로브는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정말 강력한 자동 복구, 무중단 배포 기능의 핵심이지만 보시다시피 앱 특성을 고려 안 하고 설정하면 오히려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서 정말 신중한 설정과 테스트가 필수적이겠네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프로브 설정은 한번 잘해두면 정말 든든하지만 잘못하면 계속 속 썩이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옆에 타는 그 사이드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메인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옆에 딱 붙어서 보조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 바로 사이드카 패턴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주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 핵심 기능이랑 직접 관련 없는 부가 기능들을 별도 컨테이너로 분리해서 같은 파드 안에 함께 배치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패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로깅 수집 에이전트나
모니터링 지표 수집기, 서비스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프록시, 보안 정책 에이전트 이런 것처럼 여러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각 앱의 핵심 비즈니스 로직과는 좀 분리될 수 있는 부가 기능들 있잖아요. 이걸 별도의 사이드카 컨테이너로 만드는 거예요. 이 패턴의 핵심은 메인 앱 컨테이너랑 이 사이드카 컨테이너가 쿠버네티스의 하나의 파드 안에서 같이 실행된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얘네들은 동일한 생명주기, 같이 만들어지고 같이 없어짐, 그리고 동일한 네트워크 환경, 로컬호스트로 서로 통신 가능, 그리고 볼륨을 공유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의 논리적인 단위처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직접 안 건드리고도 기능을 추가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 같은데요. 이 사이드카 패턴으로 어떤 실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자료에 나온 예시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아주 좋은 예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표준화된 로그 수집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로그를 남기는데 이걸 중앙 로깅 시스템, 일라스틱 서치나 스플렁크 같은 곳으로 일관되게 모으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이드카 패턴을 쓰면 각 앱 코드에 로깅 전송 로직을 넣을 필요 없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플루언트D나 파일빗 같은 로그 수집 에이전트를 사이드카 컨테이너로 모든 파드에 같이 배포하는 거죠. 아, 앱마다 다 붙여주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 사이드카 컨테이너가 메인 컨테이너가 표준 출력으로 뱉는 로그나 공유 볼륨에 저장하는 로그 파일을 읽어서 자동으로 중앙 로깅 서버로 보내줘요. 앱 개발팀은 로깅 인프라 신경 안 쓰고 핵심 기능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예시는 서비스 간 통신 보안 강화인데요. 서비스들이 서로 네트워크 통신할 때 중간자 공격 같은 걸 막으려면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고 서로 인증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MTLS라고 하죠. 근데 모든 서비스 코드에 이 MTLS 구현 로직이랑 인증서 관리 부담을 다 주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복잡하죠. 이때 엠보이나 엔진X 같은 네트워크 프록시를 사이드카로 딱 배치하면 모든 앱의 네트워크 트래픽, 들어오고 나가는 거 전부 이 사이드카 프록시를 거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드카 프록시들이 서로 알아서 MTLS 핸드쉐이크를 하고 통신을 암호화, 복호화 해주는 거죠. 역시 메인 앱 코드는 전혀 수정할 필요 없이 투명하게 서비스 간 보안 통신 계층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정말 강력하네요. 코드 수정 없이 로깅, 보안 같은 공통 기능을 그냥 싹 덧붙일 수 있다니. 이제 이게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서비스 메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사이드카 패턴의 활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부분이에요. 주목할 만한 점은 사실상 사이드카 프록시가 현대 서비스 메쉬 아키텍처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이스티용과 링커르드 같은 유명한 서비스 메쉬 솔루션들은 바로 이 사이드카 패턴을 기반으로 동작해요. 서비스 메쉬는 엠보이 같은 고성능, 지능형 프록시를 클러스터 내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파드에 사이드카 컨테이너 형태로 자동으로 주입, 인젝트 해버려요. 자동으로요. 네. 그리고 이 3분 사이드카 프록시들을 중앙의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구성 요소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내려주는 거죠. 그 결과 개별 앱팀이 복잡한 네트워킹이나 보안 로직을 직접 구현 안 해도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 시스템에 걸쳐서 아주 정교한 트래픽 관리, 예를 들면 퍼센트 기반 카나리 배포, A/B 테스트 라우팅, 요청별 타임아웃 제시도, 깊이 있는 시스템 관찰 가능성, 업저버빌리티, 서비스 간 호출 추적, 상세 성능 지표 자동 수집, 실시간 서비스 의존성 매핑, 그리고 일관된 보안 정책 적용, 자동 MTLS 활성화, 서비스 간 접근 제어 정책 등 같은 고급 기능들을 플랫폼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즉, 사이드카 패턴이랑 이걸 기반으로 한 서비스 메쉬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복잡성은 낮추면서 분산 시스템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아주 효과적인 접근법인 셈이죠. 여러분은 방금 복잡하지만 강력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디자인 패턴 중 하나를 이해하신 겁니다. 와, 오늘 정말 알찬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뤘네요. 그냥 단순히 컨테이너가 좋다는 걸 넘어서 VM과의 그 미묘한 선택 기준을 살펴봤고 또 막막하게 느껴졌던 쿠버네티스, 크래시 룹 백호프 디버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도 배웠고요. 더커 이미지 최적화가 단순히 크기를 줄이는 걸 넘어서 실제 비용과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했고 쿠버네티스 위 앱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라이브네스, 레디니스 프로브 설정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의 복잡성을 우아하게 관리하게 해주는 강력한 사이드카 패턴과 서비스 메쉬의 관계까지. 와, 결국 오늘 우리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알아야 할 핵심 기술들의 원리랑 실제 적용 포인트를 면접 질문이라는 창을 통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이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매일 마주치게 될 문제들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곧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능력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VM 기술도 파이어크래커처럼 점점 가벼워지고 컨테이너처럼 빨리 시작하려는 시도가 있고, 반대로 컨테이너 기술은 카타 컨테이너처럼 VM 수준의 강력한 격리 기능을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걸 살짝 엿봤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VM과 컨테이너라는 두 기술 패러다임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 희미해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적어도 많은 일반적인 사용 사례에서는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미래인 것 같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또 서로 융합하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기술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이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를 앞으로도 즐겁게 탐험해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